네, 안녕하세요. 북적짓거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번에 이제 책 선정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책 선정 토론을 했었는데 그 네 권의 책을 소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서 선정을 했는데 선정된 책이 뭐였죠? 양자 역학이란 무엇인가? 네. 그 한숨의 의미는 예, 그 책을 사서 저 같은 경우는 이해하기 위해서 아무리 책을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참고로 문과를 나왔는데 그래서 그 유튜브에 있는 양자역학에 관련된 동영상 굉장히 많더라고요. 사실 그때 앤트맨 앤 와스프가 나왔을 때여서 그런 설명 앤트맨 와스프를 보기 전에 꼭 알아야 될 양자역학 이래가지고 동영상이 많은데 그거를 보고 책을 다시 봐도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유튜브로 공부를 하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래 방향을 바꾸기로 했었죠. 우리가 이걸로 토론하는 거는 불가능하다. 저희는 겸손하잖아요. 그래서 빨리 그쵸. 깨닫고 네. 이제 좀 전문가를 초빙을 해서 네. 우리가 묻고 네. 답하는 거 네. 요걸 하려고 했는데 네. 시간상의 조율로 인해서 네. 다음 기회로 좀 미루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다들 책을 읽었죠? 읽었다고 믿고 싶습니다. 저는 그 책을 읽을 때 내가 이해하면서 무언가 이해할 수 있는 글을 읽는 즐거움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무슨 글쎄요? 얘기냐면 그 책은 이해할 수 없는데 읽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이제 억지로 읽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간에 이해하면서 이해할 수 있는 글을 읽었다는 게 되게 즐거움이었구나. 근데 이제 문과랑 이과랑 정말 다르다. 저는 그 내용은 어차피 이거는 그리고 나는 나니까 이런 봤는데 딱 그 앞에 사진 한 장 있잖아요. 예. 그걸로 저자가 계속 풀어나가잖아요. 이 사진의 앞자리에서는 그쵸. 누구네고 몇 정말 번째 자리. 20세기의 모든 과학자들을 다 총망라한 그 사진 한 장. 그렇죠. 노벨상 그 사진 한 장에 노벨상 수상자들이 막 수두룩하게 네. 수십 명 있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들 요거에 사실 집중하면서 들었는데 좀 보고 그랬는데 나는 애초에 포기했거든. 이걸 내가 어떻게 이해해? 네, 그래서 그렇게 됐고 그래서 책을 좀 급하게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책 가지고 토론을 하게 되는데 먼저 그 오프닝으로 이 책의 전반적인 어떤 감상을 한번 좀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토론 주제 제가 말씀드리면은 책의 이제 전체적인 구성은 현재 유통의 위기를 설명하고 그다음에 유통의 현실을 설명합니다. 현재 유통이 어떤 식으로 변하고 있는지. 그래서 유통의 그다음에 대안을 제시하는데 이게 저는 좀 읽을 때 대안 제시가 너무 간단해서 약간 맥이 풀리는 느낌을 좀 받았는데 어떻게 읽으셨는지 좀 총평을 한번 해볼까요? 전체적인 구성에 대한 얘기도 좋고 여러 가지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이게 이제 우선 첫 번째는 양자역학을 읽어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읽기가 쉽다. 그게 첫 번째 느낌이었고 그 다음에 제가 유통 관련된 일을 하지는 않지만 요즘에 스타필드든 이렇게 가면은 뭔가 예전에 백화점 방식에서 많이 변하고 있는데 그러한 변화가 어떤 배경과 어떠한 이유로 어디를 지향해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해하는 그 정도의 목적. 하지만 이걸 가지고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서 이 책의 이유가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는 사람들한테 뭔가 미래를 제시하는 목적이다라고 여기 적혀 있는 부분도 있던데 그런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것만 읽고는 내가 갖고 있는 매장을 어떻게 바꿔야 될까 이런 것 구체적인 거는 좀 약간 부족한 그렇게 느꼈습니다. 네. 이 책의 구성 자체는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온라인 기존 오프라인 매장과 좀 온라인하고 좀 경쟁하기 힘든 구조다. 그래서 오프라인은 체험 위주로 향후에 바뀌어야지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체험 위주로 어떻게 매장을 구성하는 게 향후에 이제 매장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기본 저는 전제 자체가 좀 잘못됐다라고 느낀 게 사실 온라인을 많이 쓰는 거는 사실 가격이 싸서거든요. 그래서 모든 온라인 쇼핑몰들은 첫째도 가격, 둘째도 가격, 셋째도 가격에 혈안이 되어 있어요. 가격이 온라인을 쓰는 이유는 사실 거의 다 가격 때문이라고 보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는 오프라인의 체험을 근데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나요? 그거는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부분 고객군이 단지 가격만이 중요한 거. 가격이 중요한 고객이 있고 가격이 중요하지 않은 고객이 있겠죠. 근데 현재 우리나라 유통업계에서 얘기하는 걸로는 대부분 온라인에 쓰는 가격은 가격 때문이라고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어요. 토론의 논란의 여지는 있겠지만. 근데 그거를 되게 단순화해서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격에 민감하지 않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책 같아 보여요. 저는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 무슨 차별화된 경험을 주면은 얘네는 여기서 무슨 구매를 하고 여기서 뭔가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받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저 같은 사람은 그냥 싼 게 최고기 때문에 오프라인에서 무슨 뭐 어떤 가치를 제공해 준다 그래도 그냥 싼 거 살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조금 뭐 논리가 조금 빈약해 보이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좀 책을 내내 보면서 좀 의문이 계속 좀 들었었던 게 이 책 제목이 유통혁명 오프라인의 반격인데 계속 보면서 그러니까 오프라인 반격 언제 나와? 저랑 그러면서- 똑같은 느낌으로 네. 읽으셨네. 계속 그러면서 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그 뭐랄까 좀 기다리는 게 안 나오는 거.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책에 좀 몰입을 못하면서 좀 본감이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원제를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원제는 뭐냐면 리엔지니어링. 리엔지니어링 리테일이에요. 음. 그러니까 애초에 그 관점에서 봤으면 그 책 속에 있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책 속에 있는 메시지 중에 그러니까 스토어 이스 더 미디어. 그러니까 저는 아무래도 이제 미디어 쪽에 관련된 거 일을 하고 있기 계시니까. 때문에 그쪽에 중심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그 이 매장 자체가 미디어가 되는 환경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은 이거는 좀 인사이트가 있다고 좀 느꼈거든요. 그리고 이걸 보면서 계속 들었던 게 체험형 매장 했을 때 스타필드를 떠올리면서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제가 살고 있는 곳 인근에 스타필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항상 저희 와이프와 아이가 거기에 출퇴근을 해요. 할 게 많은가 보네요. 그러면. 아니 그냥 저희 애가 요즘 팽이에 빠져 있어서 베이블레이드를 하러 항상 거기에 가서 뭐가 할 수 있는 그런 하루 공간이 종일을 살거든요 거기. 그래서 이걸 보면서 근데 아직 그게 이런 체험형 매장이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는 모르겠으나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와이프가 항상 택배 상자가 집에 오고 그리고 오프라인 매장 갈 필요는 없고 그런데 어떤 체험이나 어떤 아이와의 놀이 이런 걸 하기 위해서만 매장을 방문하고 이것까지는 팩트인 것 같아요. 이런 트렌드 자체는. 근데 그게 그다음에 어떻게 풀어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뭐 제가 알기로는 스타필드도 고민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유통업계에서도 뭐 여러 거대 리테일 쪽이 이런 고민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어쨌든 시장에서 지금 핫하게 다루고 있는 이슈에 대해 고민한 책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이걸 딱 보고 그래 앞으로 이렇게 해야지 공감을 느끼게 한다든지 아니면 솔루션이 딱 명확하게 나왔다든지 그러기에는 좀 부족한 감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뭐 비슷한 느낌으로 읽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 제기는 되게 시의적절하고 대단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의 오프라인 매장이 있으면 아까 이제 택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이유로 온라인 매장을 통해서 온라인 쇼핑을 통해서 사람들이 가격 정보를 다 알고 있고 그래서 뭐 책만 해도 그 오프라인 서점 가서 책을 읽고 실제 구매는 온라인 서점에서 한다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전자제품 같은 경우도 당연히 직접 봐야 되니까 그런 체험을 해야죠. 그 체험을 하러 오프라인 매장 가서 다 보고 확인한 다음에 구매는 온라인 쇼핑으로 최저가 찾아서 하잖아요. 그게 현재의 구매 형태고 이제 그런 얘기들을 지적하는 책들은 많이 나왔는데 이 책은 이제 보면 그런 유통의 위기에 대해서 진단한 다음에 자기가 대안을 제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대안이라고 얘기하는 게 체험이 중요하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런 매장 공간이 미디어화되는 그런 얘기, 그다음에 체험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새로운 얘기도 하긴 하는데 그 내용의 깊이가 이게 다야? 라는 생각. 이거 다 알고 있는 얘기 아니야? 그 어떻게 보면 라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이게 리테일 쪽이 좀 빠르게 앞서 나가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우리는 이미 이게 막 이런 게 이미 매장화돼서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있는 일을 이제 책에서 얘기를 하니까 그건 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례들이 우리가 실제 경험하는 사례들보다 너 갑자기 너무 참신하다든지 이 대단하다든지 이렇게 안 느껴서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총평은 이 정도 선에서 얘기를 해보고 이제 하나씩 책 내용을 가지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이. 예, 저는 서문 내용인데요. 저자는 시장을 관통하는 두 흐름으로 상품화라는 것과 체험 경제로의 전환 이 두 가지가 이제 시장을 관통하는 두 흐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상품화란 것이 고객이 자신의 편의에 맞춰 최저가를 제시하는 곳에서 물건을 구매하려는 움직임. 지금 뭐 택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그 뭐 체험 경제를 전하는 뭐 당연한 내용인 것 같고, 그래서 이 두 흐름이 서로 맞닿아 소비자는 자신의 돈과 시간을 훨씬 더 가치 있는 체험에 쓸 수 있도록 제품과 서비스가 상품화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그 두 가지 흐름이 맞닿아 있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저는 잘 이해가 안 가서 이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 이거 저도 지금 체크해놨는데 예. 이거 번역 이 상품화 원어가 뭐예요? 커머더타이제이션이에요? 왠지 커머더타이즈가 상업화 아닐까요? 상업화? 상업화? 그러니까 커머셜라이즈면은 상품, 그러니까 지금 그것 때문에 그런 거죠. 네. 커머더타이즈냐? 그러니까 커머셜라이즈냐. 일용품화된다 이런 뜻으로. 네, 그러니까 어떤 얘기하시는 뜻으로 상품화라는 예, 말을 저도 원 그게 예. 궁금하더라고요. 이걸 봤을 때. 근데 아무튼 여기서는 상품화라는 건 최저가를 제시하는 곳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움직임 그리고 체험 경제. 그 약간 그 범용품화되는 그런 공산품화 얘기를 되는 하는구나. 거를 그러니까 커머더타이즈 차별화가 안 되고. 커머더타이즈라는 거. 그러면 커머더타이제이션이니까 그러면 상품화라는 번역은 조금 용어 선택이 잘못된 것 같고. 그러니까 범용품화된다. 네, 근데 요거는 원어를 확인해야 되니까. 네, 네. 그 다음에는 이 두 흐름이 서로 맞닿아서 소비자는 자신의 돈과 시간을 훨씬 더 가치 있는 체험에 쓸 수 있도록 제품과 서비스가 상품화되기를 원한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저 잘 모르겠더라고요. 혹시 다른 분들은 이거 읽으시면서 이게 이런 의미다 이런 거를 혹시. 그러니까 커머더티제이션, 그러니까 범용품화되는 거. 이거는 사실 뭐 이 경쟁의 원리에 의해서 계속 있어왔던 일이고 여러 네. 업체들이 처음에는 차별적인 제품을 내놓지만 경쟁업체에서 차별적으로 다 쫓아오면서 비슷해지는 현상. 그 다음에 체험 경제를 전환. 그냥 이렇게 선언해놓고서 그냥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이게 특별히 어떤 논리적인 전개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이게 두 개가 맞닿아 있다라는 게 크게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 어떤 상품의 차별화가 되지 않으니까 체험을 통해서 아닌 것 같아. 그것도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제가 아닌 것 같아. 이 전개상 그냥 답을 내려놓고 그 두 개를 그냥 동어반복적으로 주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커머더티화가 되고 사람들은 체험을 중시 여긴다.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놓고 그냥 얘기한 거죠. 만약에 이게 커머더타이제이션을 얘기한 거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이제 상품 차별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최저가 쪽만 찾아서 구매한다. 이렇게 이어지는 얘기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첫 번째는 그렇죠. 첫 번째는 그런데 그 갑자기 그 체험을 선언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자신의 돈과 시간을 훨씬 더 가치 있는 체험에 쓸 수 있도록 상품화되길 원한다라는 식으로 그냥. 근데 여기 전체 내용으로 보면 뭐 혁신적 마인드, 뭐 혁신, 창조 이런 거를 사실은 대안 아니면 그런 걸 통해서 고객의 체험이나 경험을 극대화하는 차별화인데 이걸로 보면 커머더타이즈라는 것 자체가 약간 그 의미하고는 반대되는 내용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문제 제기인지 아니면 이게 두 개가 맞닿아서 지향하는 방법은 지향하는 방향이 여기인지 그것도 좀 혼란스럽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상품화라는 거의 원문은 모르겠지만 이 네. 단락에서 얘기하는 그거는 제가 차후에 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락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러니까 뭐 예전에는 그 어쩔 수 없이 고정된 유통샵에 가서 구매를 했던 것을 지금은 쉽게 최저가 상품을 찾아서 구매할 수 있게 된 현상을 단락에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이거는 현재 상황을 그냥 얘기한 것 같아요. 네, 두 가지 네, 흐름이 맞닿아서 현재 상황이 이렇다. 그러니까 논리적 전개는 아니고 그냥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디 방향을 얘기하거나 네. 그런 건 아닌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내용 내용 확인해. 이해. 내용 이해 차원에서 그래서 예. 이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네. 다음 주제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장 이커머스. 예, 그 8장 86페이지에 보면 이커머스 단락인데요. 미디어는 곧 매장이라는 매장이다라는 단락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저자가 저절로 채워지는 경제라는 개념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제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러니까 저절로 채워지는 경제라고 얘기를 하면서 P&G 사례를 들고 있어요. P&G의 이 스토어백 방식을 이 마케팅에 잘못되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이 저절로 채워지는 경제가 뭐고 스토어백 방식이 뭐길래 이게 잘못되었다고 얘기하는 건지가 저는 계속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 이거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이게 그럼 한 번 더 나아가면 미디어는 곧 매장이다라는 이 단락과 여기서 하고자 하는 말이 어떻게 맞닿아 있는 건지가 연관관계가 좀 떠오르지 않아요. 일단은 저절로 채워지는 경제 그부터 정의하고 그쵸. 넘어갈게요. 여기서 87페이지에 저자가 얘기하고 있어요. 중반에 저절로 채워지는 경제는 우리의 일상을 알아채고 감지하고 분석하는 기능을 바탕으로 매일 매주 매달 필요한 제품을 대부분 관리할 수 있는 미래의 모습을 말한다. 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기존 마케팅 전략은 10년 안에 쓸모없어. 그러니까 아마존 같은 데서 보면 그 집에서
반복적으로 구매하는 것들을 다 그 데이터를 분석을 한 다음에 자동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선호하는 브랜드에 맞춰서 자동으로 딜리버리 해주고 자동 결제해주는 그런 거. 우유나 뭐 이렇게 요구르트. 그다음에 좀 더 발전하면 냉장고의 각 선반 안에 그런 센서 같은 게 다 있어가지고 지속적으로 뭐 그 식료품 같은 걸 반복적으로 사면은 그 부분이 빠지면 자동 주문 들어가서 그냥 채우는 그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아마존 대시 버튼으로 이제 누르면은 바로 거기 채워주는 요걸 얘기하는 건데 그 약간 여기서 조금만 그 이 들으시는 입장에서 보면 갑자기 8장에 들어가지고 얘기를 하면 이게 뭔 얘기인가 좀 그럴 수 있어가지고 이 저자가 얘기하는 흐름을 조금 짚어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저자가 크게 4단락으로 이 책을 구성을 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기존 유통은 죽었다. 기존의 어떤 우리가 뭐 백화점이나 이쪽 기존 유통은 다 죽었다 얘기를 하면서 월마트 사례나 이제 아마존의 등장이나 아니면 클릭으로 움직이는 세상이나 배달론 이런 부분을 논한 게 1장에서 그러니까 1장에 우리가 이미 사실 익히 알고 있는 어떤 신규 유통의 등장 요거 쪽을 설명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방금 이 시작한 방금 말씀해주신 요 이제 저절로 채워지는 경제 부분이 미디어가 곧 매장이다라는 부분에 나왔던 얘기고. 그 다음에 3장으로 넘어가면 매장이 곧 미디어다. 요걸 얘기하고 4장으로 유통을 재설계하다. 요렇게 이어지는 얘기의 흐름이거든요. 그중에 지금 미디어가 곧 매장이다에서 이 저절로 채워지는 경제가 의미하는 밭 요거를 지금 이제 말하고 있다라는 걸 하고 토론 계속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거는 확인했고 이제 그 저절로 채워지는 매장이 무엇인지는 확인이 됐는데 그건 이해되시죠? 근데 예,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 이 앞에 그래서 P&G가 스토어백 방식이라는 거는 매장 접점에서 마케팅을 실행했는데 이게 앞으로는 이 저절로 채워지는 경제가 되게 되면 이런 마케팅 방식 자체가 의미가 없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까지는 이해를 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게 왜 미디어가 곧 매장이다라는 거에서 섹션으로. 여기서 왜 나와야 되는 얘기라는 왜 거죠. 미디어가 매장인지가 궁금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말씀하시죠. 답변을 해주실 수가 있나요? 말씀하시죠. 아,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 보면 사례를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잡지 속에 인터랙티브 광고가 옛날에 나왔어요. 그러면 잡지 속 광고를 보면 옛날에는 그 광고를 보고 그다음에 매장을 가서 그다음에 체험을 하고 구매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잡지 속의 광고를 보다가 클릭을 하면 바로 구매가 돼요. 그렇죠.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어떤 TV나 이제 그 신문 같은 데서 광고를 하고 그다음에 구매했던 쪽이 1년의 단계로 걸쳐서 쭉 이렇게 늘어나 있는 단계라고 한다면 지금은 그게 접점이 확 붙어 있고 심지어 아예 그 이 동영상 자체를 상품 판매를 위해 만들기도 하잖아요. 계속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미디어랑 이 리테일 쪽에 점점 더 접점화되는 현상을 크게 이제 미디어가 매장이다. 라는 걸로 설명한 걸로 저는 이해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해되는데 그 미디어가 매장이라는 말은 우리가 이해를 하잖아요. 네. 그럴땐 뭐 페이스북 안에서 그 쇼핑까지 쫙 연결되잖아요. 이제 그런 건 이해가 됐는데 이 저절로 채워지는 경제 섹션이 왜 이 섹션에 나오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절로 채워지는 것과 미디어가 매장인 것과 저는 상관관계가 뭔지 잘 모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택수님 질문은 이분이 그거죠. 얘기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이커머스 2.0은 예. 지금 이제 그 창원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지금 얘기한 미디어가 이제 사실은 매장에서 상품을 뭐 받거나 뭐 구매하는 공간이었는데 그게 미디어 쪽으로 이제 온 거잖아요. 예. 미디어가 쇼핑몰이 된 거지. 예. 거기까지는 이 얘기고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건 저절로 채워지는 경제가 앞으로의 미래의 모습이다. 그게 여기서 얘기하는 이커머스 3.0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아니 그거를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닌데. 근데 이제 얘기 왜 나왔냐면 예. 그 미디어가 곧 매장이다라는 거에 첫 번째 단계에서 이런 현상이 있다라고 하고 저자는 이걸 되게 중요하게 여기 저절로 채워지는 경제를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렇죠. 중요하게 미래의 여기는 제일 큰 모습이니까. 이유는 옛날에 리테일 샵의 가장 큰 역할은 상품들을 배치를 해놓고 그 상품들을 배치해 놓은 다음에 고객들한테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주는 거였는데 그치, 공간이. 저절로 채워지는 경제에서는 선택의 기회가 박탈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선호하는 제품을 그냥 채워지게 하는 거지. 요거를 제품을 변경하게 해야 될 여지가 없어져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이 리테일에서 되게 큰 중요한 변모되는 모습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미디어 자체가 매장으로 연결시키는 쪽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어지는 얘기를 하려고 앞에서 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겠네. 저절로 채워지는 기술이라는 것 자체가 미디어인 거네. 이 사람의 이해 그러니까 범위에서. 조금 요걸 제가 이해하는 걸로 설명을 하면
내가 이제 특정 브랜드의 세제를 선호를 해가지고 옛날에는 가더라도 거기를 자꾸 이제 틈입을 하잖아요. 저 마케팅을 하잖아요. 이게 더 싸, 이게 더 좋아 이렇게 뭐 마케팅을 1+1 돼요. 뭐 예, 이런 예. 거 들어올 구석이 있어요. 그 구석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구석이 사라진 거예요. 그 구석이 사라지면은 내가 새로운 세제를 마케팅하는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지금 대응을 해야 되냐라고 하면 리테일 매장에서의 어떤 홍보는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당연히 미디어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노출이 매장이 아니라 이 소비자가 접점하는 그쪽으로 가야지 그 선택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건 이커머스사가 그냥 미디어가 된다는 얘기네. 그러면은. 근데 그게 이분이 얘기하는 건 저절로 채워지는 채워지는 건 경제가 자기가 생각하는 방향인 거예요. 근데 P&G가 스토어백을 하고 있어. 야 그거 아니야. 이거야. 네가 하는 거는 효과가 없어. 그러니까 앞에 미래의 방향은 이거니까 지금 하는 건 바꿔야 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건 사실 퀘스천이에요. 진짜 그런 세계가 왔어. 그래서 애들이 다 뭐 대시 버튼을 가지고 구매하는 데가 왔어. 그런 세상이 와서 리테일 샵에서의 어떤 프로모션 의미가 없어. 그러면 네가 마케터면 소비자한테 어떻게 다가갈래? 라는 걸로 이 장이 끝나요. 좋은 문제 제기죠. 사실 이제 실제 그 전략을 하고 있으니까. 그 예전에도 HBR에서 그 아마존 알렉사 같은 이제 일종의 그런 AI 자체가 알고리즘을 가지고 선정을 한다. 우리가 특정 브랜드를 지정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품질을 원하든 뭐 이런 거에 대한 크리테리아만 딱 제시를 하면 알고리즘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고객한테 마케팅을 할 게 아니라 그 알고리즘을 분석해서 거기에 맞는 뭔가 프라이싱을 한다든지 그런 걸 해야 된다. 그런 뭐 맥락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예, 이해했습니다. 네, 여기서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 주제인데요. 그 11장에 보면 완전히 새로운 현실이라는 단락이 있습니다. 여기 매직 리프 사례가 나오면서 햅틱 기술 뭐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게 125페이지부터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근데 햅틱 장갑 기술 및 가상현실의 도움으로 인해서 지역의 제약 없이 물건 구매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만약에 제가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집에서 그래서 매장을 가지 않아도 이런 기술로 체험이 다 가능하다. 햅틱 기술로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은 집에서 기술이 발달해서 집에서 다 체험을 할 수 있다면 뒤에서 얘기하고 있는 오프라인 매장에서 체험을 통해서 오프라인에서 차별화가 가능하다. 이거 자체가 전제가 무너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집에서도 만약에 똑같은 햅틱 기술 같은 걸 체험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참고로 햅틱 기술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은 장갑 같은 거를 끼면은 내가 옷을 만졌을 때 그러니까 오프라인 매장에서 옷의 촉감 같은 거를 느끼고 싶은데 그런 거를 온라인으로도 다 느끼게 할 수 있는 이런 기술이 있다라는 거죠. 만약 그렇게 집에서도 하면 그냥 매장 다 안 갈 것 같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그게 촉각뿐만이 아니라 냄새라든가 맞아요. 예. 그런 많은 부분의 감각적인 측면들을 또 이렇게 눈으로 보는 것도 그 가상현실이나 이런 기술로 더 리얼하게 기술이 지금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집에서 완벽하게 밖에 나가는 건 똑같이 느낄 수 있다라고 가정하고 이제 얘기를 하면 맞습니다.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VR 같은 여기 나왔는데 VR 같은 거 쓰면은 사실 그냥 VR 안에 있는 자라 매장을 들어가면 그냥 내 신체 사이즈를 그대로 띄워놓고 여러 옷을 그냥 집에서 그냥 씌워보고 맞는 거를 그냥 구매하면 되거든요. 근데 아직은 이제 기술이 부족할 때니까 그 오프라인 매장의 가치가 있을 텐데 이제 뭐 잘 된다고 했을 때 한번 상상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똑같은 질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요거는 조금 이 저자가 다음 얘기를 하기 위해 깔아놓은 얘기인데, 그러니까 옛날에 옷을 사려고 갔는데 옷이 내 몸에 맞는지를 오프라인 매장에 가서 입어봐야 그걸 확실히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프라인 매장을 갔었는데 이제는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오프라인 매장을 가지 않아도 내 몸에 맞는지를 알 수 있게 됐고 그게 안경이나 신발이나 트로핏 이제 사례 나온 것처럼 그렇게 적용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그냥 내가 몸에 맞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매장 방문할 이유가 없어졌다. 그러네요. 그거고 근데 그 다음 단계에 체험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옷을 입어보기에 가는 게 아니고 그 경험 자체를 그러니까 여기서 체험이라는 건 좀 모호한 얘기일 수는 있지만 그냥 단순히 내가 옷을 사기 위해 가서 입어보는 단계를 뛰어넘는 체험을 제공을 해야지 이 소비자들이 매장을 방문할 거다. 이렇게 이어지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대칭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창원님 자제분 사례가 되게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팽이 게임을 하러 가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팽이를 사기 위해서는 그냥 인터넷 사도 되잖아요. 근데 그 공간을 놀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준 거예요. 거기 보면은 이렇게 팽이 이렇게 놀 수 있는 그 대전장이 있고요. 애들이 줄을 쫙 서 있어요. 그럼 거기서 1대1 매치하는 거야? 네, 이기면은 옛날 계속 하고. 초등학교 앞에
딱지치기 하는 거 비슷하는 거네 서로. 레이싱카 이렇게 네. 딱 놓으면 샹샹 돌리고. 그래서 그런- 엄마들이 다 거기 앉아가지고 애들이 대전하는 걸 보고 있어요. 산 교육의 장이네. 아니 근데 그럼 오프라인 매장 하는 사람 뭐 먹고 살아요?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 그래서 제가 아까 선택의 어. 그걸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과연 좋은 현상이 나쁜 현상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지 간에 저희 와이프가 애를 데리고 거기 가잖아요. 그럼 거기서 소비 행위를 해요. 먹고 마시고 그치. 사는 걸 거기서 해요. 그치. 기본적인 근데 것들은. 그게 과연 수익성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팽이를 파는 업체는 팽이를 계속 팔 거 아니에요. 그 팽이를 만든 브랜드 회사가 그런 장을 제공하고 만들 수도 있죠. 그 팽이 파는 거는 따로 뭐 온라인으로 판다면 말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매장이 미디어다라는 얘기가 이어진다는 게 뭐냐면 만약에 매장에 물건을 파는 곳이다라고 정의하면 그런 행위는 막아야 되는 행위예요. 예, 저는 네, 네. 음. 근데 맞습니다. 매장이 미디어다라는 거를 인지하고 동의한다면 그러면 미디어는 뭐냐면 많은 사람이 방문하고 거기서 체험하고 경험하는 거 자체로서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매장 자체 많은 사람이 방문한다는 거는 광고 효과가 생기는 주목도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영역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스타필드나 그쪽 보면은 그 이 사이트나 이런 뭐 그러니까 이 광고 쪽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관심을 그 고지 영역이 되게 강조가 돼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저는 동의할 수 없는 게 네. 스타필드는 돈이 되겠죠. 신세계는 방문이 많이 우리가 고객 수가 방문이 많으니까 매장 입점할 때 원래 100만 원 받던 거 200만 원 받고 그런 식으로 하지만 거기 있는 매장 사람들이 과연 좋으냐 오프라인 매장 일반 점주들이 저는 그럴 것 같지 않거든요. 왜냐면 사람이 많이 오지만 실제로 소비를 거기서 하느냐 오프라인에서 저는 그렇게 아니 근데 생각하지 이렇게 않아요.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만약에 그 팽이 사례가 이제 나왔으니까 그 팽이를 만드는 이런 실질적으로 오프라인에서 대전하는 컨셉까지 가지고 있어서 애들이 이렇게 놀 수 있게 하는 그 팽이 메이커 입장에 생각해 보자. 그 팽이를 내가 만드는데 따로 그냥 건물을 하나 임대해가지고 그런 공간을 만들어. 거기서 팽이를 팔긴 팔지만 아주 조그만 구석에서 팔고 실제로 애들하고 학부모가 와서 쉬면서 그 팽이 게임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거기 막 북적북적해요. 그럼 이 걔네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팽이를 또 살 거 아니에요. 그 애들하고 학부모들이 그걸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그 회사 입장에 전략적으로 맞는 거지. 택수님 말씀은 그 팽이를 현장에서 사는 게 아니라 거기서 놀되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아니 상관없죠. 팽이는 제조업체 계속 입장에서는 근데 상관이 없는 이 거야. 조금만 더 이게 좀 재밌으니까 그냥 또 네. 오프 더 토픽이지만 네. 갈게요. 네. 토이저러스 망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매장에 애들을 와서 싸게 사가라는 전략은 끝난 거예요. 이 매장이 싸니까 여기 와서 장난감 사가라는 이미 온라인의 경쟁이 안 돼요. 갈 이유가 근데 없죠. 택수 얘기는 뭐냐면 토이저러스가 매장에서 애들한테 체험을 하게 하고 막 장난감 갖고 놀고 그런 공간을 만들었어도 망했다. 이거. 아니 그걸 만들면 확실히 가서 거기서 사요. 거기서 안 사- 사지 않아요. 안 살 것 같은데 딴 데서 싼 거 살 것 아니요, 같은데. 뭐 사요. 하여튼 얘기를 계속 들어보. 예, 얘기를 계속 들어. 예. 네. 계속 네. 얘기해 보세요. 이게 왜냐면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실제로 있는 거니까 가가지고 거기서 이게 뭐 사람 심리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오랜 기간 방문하고 즐기잖아요. 그럼 거기서 조금 비싸도 거기서 사더라고. 그렇게 맞아요. 가격에 덜 민감하게 행동할 거다. 네, 그 가격 차이가 사실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차이가 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 많은 게 아니고 그러면 그다음에 뭐 배송비 이런 걸 고려하잖아요. 그러면 거기 사는 게 더 합리적인 선택이 되더라고. 그래서 거기서 어쨌든 장난감을 꾸준히 구매하게 되고 그 장난감 매장뿐만 아니라 그 전체 샵에서의 어떤 구매 촉진이 확실히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속 방문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그 유통업 자체가 살 수 있다. 또 하나는 부가가치라는 거죠. 또 하나 리테일 샵이 되게 중요한 거는 많은 고객이 방문했을 때,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이 물건을 입점을 시키려는 이유는 많은 고객이 방문을 해야 되잖아요. 예, 예. 그러면 그러니까 여기에 북적북적하게 많이 방문하게 만들었을 때 그 다른 제품들이 거기에 그 좋은 조건으로 입점하게 하는 유인 요인을 확실히 제공해 줘요. 직갱력이라는 게 중요할 테니까. 되게 이벤트 중요하니까. 계속. 그래서 이게 근데 물론 저는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맞는 전략이거나 수익성이 정말로 높아지는지는 아직 검증되지 않은 그러니까 이 상황이라는 생각이 부분은 들어요. 뒤에 또 토론 주제가 있어서 네네. 그때 다시 한번 얘기해 네. 보기로 하고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 하나 정도 더 하고 펜돌림. 오늘은 마무리. 펜돌림 13장 유통은 유통은 정말 네, 죽어 그거 사라지는가? 먼저. 예, 이건가요? 그 이 저자는 13장에서 그 소프트웨어가 유통 전반을 몽땅 집어삼키지는 않겠지만 과거의 모델이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작 이 유통이 정말 죽을까?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이 좀 생각이 났거든요. 그래서 저자는 유통은 절대 죽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또 유통 자체의 죽음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이건 유통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너무 다르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면
유통이 뭐 옛날에 생산자, 공장, 그다음에 중간 도매업자, 그리고 소매자, 매장 뭐 이렇게 이어지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이 중간 유통업자, 이 도매업자 요거의 상당수는 사라지는 세상이 오지 않을까. 그리고 만약에 생산 공장이랑 이 플랫폼을 통해서 이 소비자랑 직접 판매와 교류하는 세상이 된다면 저자가 얘기하듯이 유통이 죽거나 완전 사라지진 않겠지만 최소한 의미 있는 수준의 기존 유통 방식은 사라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게 제가 냈던 주제랑 또 비슷한 부분인데 제가 냈던 주제 입장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 말씀을 드리면은 그러니까 저는 유통을 전문으로 하는 뭐 백화점이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물건을 그러니까 전통적인 의미의 유통 있잖아요. 물건을 가져다가 파는 그런 업체들 입장에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체험을 제공하는 게 유통의 미래라면 체험을 제공했는데 그 고객들이 물건은 거기서 안 사. 그러니까 아까 그 우리 논의했던 연장선상이거든요. 안 사면 그 유통업체는 망하는 거 아니에요. 고객은 즐겁겠지만 나는 재고 부담이 있고 안 사면.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원 제조업체는 자기가 어떤 유니크한 어떤 제품이나 어떤 서비스를 갖고 있어서 그거를 팔기 위해서 매장을 열고 체험을 제공해서 여기서 안 사도 온라인에서 팔 수 있잖아요. 그러면 괜찮은데 그러니까 그야말로 전통적인 의미의 유통업체들 있잖아요. 월마트나 이런 유통업체들이 과연 그러니까 아마존 같은 거 빼고 온라인 업체 빼고 그냥 오프라인 유통업체는 생존이 어렵지 않을까 이런 시대로 전환이 된다면. 근데 현실은 좀 그 하이마트나 이런 데는 굉장히 지금 엄청 흥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하고는 좀 반대되는 것이지 않을까. 하이마트 엄청 흥하고 있어요. 네. 하이마트가 흥한 다음에 롯데마트의 가전 섹션을 하이마트로 다 대체를 하면서 어쨌든 매출이 올라갔죠. 아 그런 거. 그냥 기존 사업을 대체한 거죠. 그러니까 하이마트를 놓고 얘기를 해보면 사실 이런 경향 속에서는 하이마트는 점점 힘들어지는 상황으로 가는 게 맞잖아요. 이 하이마트 가서 보고 온라인에서 싸게 사는 거지. 하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사실 제조사에서 가격을 다 통제를 하긴 하는데 나가는 온라인에서 가격이 얼마가 되든 이런 걸 다 통제를 해요. 근데 하이마트용 프라이스가 있죠. 그러니까 제품이 좀 다르지 않아요? 좀 다르고 다른 제품을 그리고 뭐 카드사 할인 이런 거를 온라인에서 제공해 줄 수 없는 할인을 더 해주죠. 그거는 저도 그런 걸 좀 느꼈는데 온라인이 너무 가격이 싸다 보니까 오프라인 업체도 살아야 되잖아요. 제품 라인을 다르게 만들어. 제조업체가 조금 달라요. 온라인으로 납품하는 제품이 있고 오프라인으로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게 모델이 다르고 조금씩 달라가지고 그거를 사람 소비자들이 요즘은 다 체크를 하죠. 그래서 그 코드를 가지고 스펙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거를 속일 수 있는 시대는 이제 아니다. 그런 시대는 이미 지나갔고 그리고 온라인으로 했을 때는 번들 그러니까 이렇게 묶어서 구매를 할 때 이점을 갖거나 그런 것들이 어려운데 그런 쪽에서 방문해서 뭐 냉장고 건조기 뭐 이렇게 묶어서 샀을 때 그런 거 보면은 제가 이번에 그 이사를 하면서 주변에 다 돌아보면은 온라인에서 산 사람보다 오프라인에서 산 사람 훨씬 많아. 어떤 거를? 가전제품을. 네. 그런 거 하이마트 같은 데 가서. 네. 그거는 그 집을 사시는 분들이 어르신들이 많고 어르신들은 오프라인 매장 가서 일괄 구매를 해서 딜을 하는 게 더 편하고 요즘 젊은 사람들 완전히 다 온라인 인터넷 쇼핑 하니까. 그러니까 저는 요거 이제 문제 제기를 했던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이게 되게 저희 업계에서는 흔한 질문이 신문은 사라지는가? 잡지는 사라지는가? TV는 사라지는가? 이러면 반론으로 뭐 TV는 사라지진 않을 거야. 뭐 신문도 사라지지 않을 거야. 뭐 이런 식의 답을 하거든요. 그거랑 비슷한 얘기처럼 들려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 유통이 죽진 않겠죠. 매장이 사라지진 않겠지. 하지만 어떤 지금처럼 주류가 아니라 그런다면 그럼 뭐 그 명맥만 이어서 남아 있거나 그 주류 그거를 뺏긴 상태가 뭐 큰 의미가 있을까? 뭐 이런 차원이었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보니까 오프라인에서 구매하는 소비자 군이 아직도 많이 계시고 그분들이 이제 다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사업은 될 것이다. 오프라인 쪽 유통은 계속 존속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네요. 근데 어쨌든 과거와 같은 영화를 누리기는 좀 어렵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저희 똑같은 거예요. 그 주말 드라마 시청률이 30-40%가 된다고 하더라도 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식의 이제 유통도 똑같이
유통도 그럴까? 거기서 약간 의문이 들긴 하는데 그 어쨌든 구매량이나 아니면 매출 성장 속도가 줄어들고 수익의 폭도 줄어들 테니까 과거보다는 오프라인 유통 매장이나 이런 유통 업체들이 힘들어질 거는 분명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책의 한 전반부 정도까지 얘기를 해봤고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에 또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